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 역사적인 내용이거든요. 브랜덤이 이제 자기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 저번 시간에는 기본 개념들을 하고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개념과 주제가 철학사적으로 어떻게 자기한테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얘기하면서 칸트, 프레게, 비트겐슈타인을 다루는데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칸트랑 프레게 부분이고 다음 주에 이제 비트겐슈타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브랜덤 철학사 해석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게 뭐 틀린 해석이다, 엉뚱한 해석이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근데 이제 철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아닌 좀 특별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까 좀 독특하고 그러면서 좀 신선하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면서 좀 후회했던 부분인데 이거 번역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를 사피엔스를 지성적 존재라고 하고 아예 맞죠. 사피엔스를 지성적 존재라고 하고 센티엔스를 지각적 존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혼동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혼동이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든요. 사피엔스를 지성적 능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센티엔스를 지각적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브랜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맨날 이걸 그냥 영어로 대충 읽고서 그다음에 그냥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미지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으로 고정시키지 못했는데 근데 그래서 저번 주에도 사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take sapiens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sapiens를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성적 존재라고 해도 되나라고 문득 생각은 하면서도 뭐 그냥 이렇게 하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사피엔스의 그냥 직역 번역은 지혜거든요. 센티엔스의 그냥 직역 번역은 감지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쌍을 맞추기 위해서 지성적 능력, 지각적 능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래는 이제 사피엔스라는 말은 사피엔시아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할 때는 이것도 이제 제가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저도 저번 주에 헷갈렸던 부분인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거 라틴어기 때문에 이 사피엔스가 사실 스펠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호모라는 이걸 빼고서 그냥 사피엔스라고만 써도 명사형으로 돼서 지혜로운 사람 호모 사피엔스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지성적 존재라고 하려면은 그냥 사피엔트나 사피엔트 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각적 존재도 센티엔트나 센티엔트 빙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걸 다시 다 찾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번역에 이르게 됐는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저번에 참고한 게 이병덕 교수님이 아니라 이재춘 선생님 내용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감지력하고 지적 존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아예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걸 우리의 존재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 존재를 우리가 취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존재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어떤 주체처럼 잘못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말에서는 혼동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성적 존재, 지각적 존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칸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브랜덤이 이제 잠깐 하고 지나가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이 개념의 사용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성적 존재라는 건 뭐냐? 지성적 존재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빙성 있고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지성적 존재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향이 그 개념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브랜덤 명시적으로 만들기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4장에 이제 지각 개념하고 행위 개념을 설명하면서 브랜덤이 이걸 훨씬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브랜덤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간다면은 우리가 개념을 도입하고 개념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는 요게 브랜덤 표현이 있거든요.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reliable differential responsive dispositions 이렇게 써요. 브랜덤. 그래서 이제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으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온도계랑 앵무새 예시를 브랜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계가 특정한 온도에 이르면은 그 수온이 올라가듯이 그리고 앵무새한테 특정한 단어를 보여줬을 때 교육받은 앵무새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 사물을 보여주면 빨강하고 얘기하듯이 어떤 주어진 특정한 조건에서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그런 성향들을 이제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지성적 존재가 아니다. 그건 그냥 온도계랑 앵무새처럼 그냥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반응을 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지성적 존재가 되려면은 이런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들이 이유의 논리적 공간 속에서 추론의 전제나 결론으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에서야 그렇게 반응하는 존재를 지성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브랜덤이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요거 그리고 이거 서문할 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서문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걸 그냥 이런 도식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칸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칸트를 좀 알고 있으신 분들은 브랜덤이 하는 말이 지금 어떤 얘기인지 바로 이해하실 텐데 일단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칸트 철학이 자기의 철학을 위한 어떤 예비적인 근대의 예비적인 철학으로서 굉장히 중요했다. 오늘날의 그 개념 사용에 대한 사유가 많은 부분 칸트한테 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칸트의 혁신이 뭐냐? 칸트는 그 개념적으로 구조화된 활동이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 칸트가 파악한 철학적인 근본 통찰이 뭐냐? 우리는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닌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행위가 이해되어야 되는데 우선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그 판단과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특별한 방식의 측면에서 이해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게 칸트의 철학의 혁신적인 측면이고 이 측면을 자신이 계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개념적 사용에 대한 현대적 사고는 칸트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철학사 시간에 칸트를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거든요. 칸트는 근대 인식론의 합리주의 사조와 그러니까 합리론 사조와 경험론 사조를 통합한 철학자이다. 근대 철학의 기본 문제의식은 우리의 지식의 원천과 범위와 한계에 대한 탐구가 근대 철학이 그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고 이 지식의 원천, 범위, 한계에 대한 탐구를 할 때 합리주의자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식의 체계를 쌓아나가려고 했고 경험주의자들은 태어날 때 우리는 백지 상태인데 로크가 얘기했듯이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식이 점점 쌓여나간다라고 봤던 입장이거든요. 근데 칸트는 요 두 가지 근대 철학에 대비되는 두 경향이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 합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지식이라는 걸 미리 상정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이상학으로 막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신의 존재라던가 영혼이라던가 세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어떤 철학적 주장들을 한답시고 독단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합리주의가 독단주의로 빠지게 되고 경험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환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법칙 같은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독단주의와 회의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형이상학을 다시 근거 지을 것인가라고 했던 게 칸트의 문제의식이고 이 문제의식을 칸트가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인식의 한계를 규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형이상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말한 판단들, 내가 말한 주장들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범위 바깥에 대해서 그 범위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사물 자체인 거죠. 사물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내가 말한 판단들이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고 권리를 지니지 않게 되는 이렇게 이제 칸트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의 조건이 있다. 우리 인식의 조건은 뭐냐? 그 감성의 형식으로서 시간과 공간이 있고 지성의 개념으로서 범주들이 있는데 감성의 형식 속에서 직관이 주어지고 지성의 개념인 범주가 이것들을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판단을 만드는데 그래서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개념이라는 요 조건 속에서만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건을 통해 규정되는 범위가 현상 세계인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판단들은 의미가 있고 정당하고 규범적이고 권리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이제 잘못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칸트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우리 인식의 권리, 우리가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규범, 어떤 규칙, 어떤 개념이라는 걸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칸트 철학에서 핵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덤이 그런 아이디어가 개념 사용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추론주의적 관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런 거죠. 칸트는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개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규칙의 형식을 지니는데 이 규칙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게 규칙이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어떤 게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규정하는 게 규칙이고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개념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칸트의 방금 전에 했던 아이디어죠. 우리가 판단을 만들 때는 항상 감성의 형식에 주어진 것들이 지성의 개념에 따라서 이제 결합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성의 개념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우리의 판단들이 어떻게 결합돼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거는 뭐 다른 형이상학적 규칙이 아니라 우리 이론 이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론 이성이 제시하는 규칙인 거고 이 규칙에 따라서 어디까지 정당하게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올바르게 말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정당하지 않게 되는지 어디부터는 무의미하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개념이라는 거는 그래서 규칙의 형식을 지니고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방식을 구체화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는 게 이제 규칙이다. 그래서 뭔가를 이해한다는 거는 뭐냐? 규칙을 파악한다는 거다. 그래서 옳은 적용과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과 올바르지 않게 적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이해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이해를 브랜덤이 한편으로 추론의 관점에서 이유에 대한 파악이라고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참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파악이라고 이해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규칙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 관계 속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가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을 때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내 믿음을 합리화시켰을 때 그 믿음은 참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와 참과 규칙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 마치 어떤 삼위일체 같은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브랜덤이 재밌는 게 이런 칸트의 아이디어를 데카르트랑 대비를 시키거든요. 데카르트랑 어떻게 대비를 시키냐면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철학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 이분법적 구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데카르트 의미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잖아요.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가 새로운 철학적 기원을 열 때 모든 것을 의심한 다음에 의심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나를 이제 레스코기탄스라고 해서 그 생각하는 사물,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요것은 의심할 수 없고 어떤 나에게 내적인 확실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심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은 연장, 그 바깥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과 구별이 되죠.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이 생각하는 것, 레스코비탄스로부터 모든 철학의 체계들을 쌓아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카르트한테서는 이런 존재론적인 구분들, 형이상학적인 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인 것으로서의 영혼,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사무인 거고 그것과 달리 그 반대편에 연장이라는 물질적인 것들이 반대편에 놓여 있는 거고 요 심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해가지고 각각을 기술하는 게 데카르트 철학에서 중심 주제였는데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이 나중에 하면 이분법으로 빠지게 되는데 존재론적인 이분법으로 빠지게 되는데 브랜덤이 보기에는 칸트는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었던 거죠. 칸트는 그런 자연적인 실체들에 대한 탐구, 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구보다는 규범적 평가에 종속되는 것과 규범적 평가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게 칸트한테서는 핵심적이었다.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는 것,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핵심적이었고 여기에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입들, 형이상학적인 뭐 그 가설들 아니면 존재론적인 개입들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덤이 데카르트랑 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시키는데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였고 그걸 올바르게 기술한다는 건 뭐냐?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의 어떤 속성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고 그 속성은 어떤 실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적인 단어들의 그 나열이 이런 거죠. 기술적 속성, 실체 이런 게 핵심적인데 칸트는 그게 아니는 거죠.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뭘 하는 게 올바른가, 어떻게 규칙을 따라야 되는가, 어떤 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그냥 있는 걸 그대로 기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옳으냐 아니냐,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 규범의 문제가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속성이 아니라 적절성이라는 게 칸트 철학에서는 오히려 핵심이고 그다음에 내가 말한 판단, 내가 하는 행위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유들의 공간 안에서 어떤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랑 칸트가 한쪽에서는 형이상학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작업이 주된 어떤 철학의 그 작업이었다면은 다른 쪽 칸트한테서는 그 바깥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 그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규범적인지 규범적이지 않은지 규칙을 따르는지 규칙을 따르지 않는지 이런 어떤 당위의 문제들이 훨씬 중요했다. 여기는 사실의 문제, 여기는 당위의 문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그 네, 공부했던 내용이랑 연결이 좀 돼서 더 그렇기도 한데, 네네. 그러면 칸트는 형이상학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어, 이제 구도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칸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브랜덤이 사실 일단 아까 저 계속 얘기했듯이 브랜덤의 칸트 해석이 어디까지 정확한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네. 브랜덤 그리고 브랜덤의 칸트 해석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칸트의 철학에서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덤이 정말 칸트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해한 게 맞다면은 이게 칸트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인 건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이해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브랜덤은 근데 그 텍스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칸트가 흉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칸트의 요 철학적인 어떤 기본 기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칸트의 형이상학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니까 브랜던도 사실 막 극단적으로 칸트를 막 옹호하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저도 사실 칸트 잘 모르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칸트를 그렇게 파기가 싫어가지고 약간 영미철학을 그런 케이스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은 실제 칸트가 그런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어쨌든 이제 브랜덤이 차용하는 칸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뭐가 형이상학적 실체 속성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뭔 이제 좀 더 규범적이고 그 언어적 차원에서의 기술 그거를 훨씬 더 강조를 했다 그런 식으로는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칸트의 생각이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브랜덤은 칸트 철학의 그런 면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칸트랑 데카르트를 대비시키면서 얘기하는 건데 데카르트한테서 중요한 건 내적인 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 코기토 명제라는 거는 확실하다. 왜 확실한가? 나한테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카르트가 확실하고 이걸 의심할 수가 없다 할 때 기준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건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바깥에 기준이나 규칙이 있어서 그걸 나한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이건 의심이 안 되네. 그러니까 나한테 주관적으로 확신하네. 이거거든요.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 필연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의 주관적 확실성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규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브랜드가 이렇게 했죠. 데카르트도 어떤 새로운 철학적 시대를 열긴 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열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의 존재론적 구분으로 그 데카르트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거를 그 인식론적인 용어로 이해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새로운 철학적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구분이 단순히 존재론적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이 구분을 인식론적인 용어로 이해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철학의 어떤 철학사적 기여를 얘기할 때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심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 확실성을 근거로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확실한 것은 심적인 것이고
나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확실성이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근거가 되는데, 확실성이란 이때 확실성이란 거는 내가 가진 어떤 내적이고 주관적인 의심할 수 없다라는 단지 그 하나의 어떤 심적 상태의 근거에서 정당화되는 그런 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다. 칸트는 확실성에서 필연성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이 필연성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주관적인 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에 따르는지 아닌지, 규범의 근거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 문제가 칸트한테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브랜덤이 이래서 재밌는 게, 그러니까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철학자들을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칸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칸트의 철학적 기획은 뭐냐? 칸트의 철학적 기획도 자기 철학적 기획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만들겠다. 일종의 명시적으로 만드는데, 칸트의 기획은 우리 개념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규범의 원천, 그다음에 본성, 의의에 대한 이해였고, 이 규범의 암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 명시적으로 만든다는 거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론 여기서 그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결국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 우리의 개념 속에 어떤 규범이 있고 이 규범의 원천, 본성, 의의를 이해하는 작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브랜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의 어떤 선행 연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브랜덤이 이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필연적이다와 필연적이다와 규칙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칸트한테서 필연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규칙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연적 필연성과 칸트가 그 이론이성하고 실천이성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논의가 이론이성에 대한 논의, 자연적 필연성에 대한 논의고, 그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에 대한 논의가 이제 도덕적 필연성에 대한 논의인데,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 필연성을,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나있죠. 이론적인 인식적인 활동 속에서 암묵적 요거를 이제 좀 더 풀어서 제가 번역한 건데, 우리의 이론적인 활동 속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을 통해서 성립하는 게 자연적 필연성이고, 우리의 실천적인 활동 속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게 도덕적 필연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암묵적으로 따르고 있는 어떤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게, 그리고 요 규칙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이제 필연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저기 어딘가에 플라톤 같이 이데아의 세계의 규칙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적인 자연적인 사실에 대해서 탐구할 때 과학자들 공동체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성립하는 게 자연적 필연성이고, 도덕적 필연성도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규칙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이상적 인간이라고 할 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명시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구나 다 대충 이해하고 있고 암시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규칙들인데, 그런 규칙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하는 도덕적 필연성인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건 규칙의 관점이에요. 규칙을 따른다라는 걸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브랜덤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칸트랑 데카르트를 대비를 시켰지만 칸트랑 데카르트를 대비를 시키면서도 이 두 대비를 이제 극단적으로까지 대비를 시키진 않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 칸트 철학 안에 있는 그런 규범성과 어떤 정당성, 여기 나와 있는 뭐 이유, 진리 같은 이런 추론주의적 요소들은 사실은 데카르트 안에도 있었다. 근데 데카르트는 이걸 처음 이런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칸트처럼 잘 가다듬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연주의적인 경향들이 녹아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칸트의 이 철학이라는 거는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17세기의 계몽주의 전통 안에 녹아있는 그런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들을 발전시킨 거다. 그래서 칸트를 통해서 이제 칸트 이전의 계몽주의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도 브랜덤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카르트 하나만 나왔지만 브랜덤이 라이프니츠도 얘기하고 흉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칸트만큼 규범에 대해서 강조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논의 속에도
칸트적인 이런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메디테이션스가 이제 성찰인데, 데카르트가 자기 그 성찰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서 그래서 그 생각하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책임을 집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주장들을 내가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의문이 제시되었을 때, 회의가 제시됐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데카르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된다는 건 뭐냐? 내가 그 찬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권한, 이거 이제 찬동 권한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커미트먼트랑 인타이트먼트. 네, 내가 찬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문제를 데카르트도 고민했다. 근데 이제 이게 데카르트한테서는 암묵적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다라고 한 거. 그러니까 칸트의 요소가 하늘에서 그냥 칸트의 어떤 철학적 기획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계몽주의 전통 안에 이미 있었고, 칸트가 그걸 발전시킨 거고, 우리는 그런 칸트를 통해서 계몽주의 전통을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브랜덤 주장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칸트를 계승했다고 하는 게 이제 칸트의 교훈이 이제 쭉 전달되는 게 프레게를 설정을 하는데, 프레게를 왜 설정하냐면 프레게는 심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한 철학자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심리주의가 뭐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수학이라든지 논리학 같은 것들이 다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과 논리학이 어떤 필연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작업인데, 근데 이때 수학과 논리학의 필연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사고의 법칙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연성이 나온 것이다. 그럼 우리 사고의 법칙,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라는 걸 탐구하는 학문이 뭐냐? 심리학이더라. 그러니까 수학과 논리학이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심리주의 혹은 심리학주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게가 이걸 비판하는 거죠. 심리적 질서, 심리주의는 규범적 질서와 인과적 질서를 혼동하고 있다. 이 단어 자체가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수학과 논리학에서 탐구되는 그 필연성이라는 거는 전제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할 때 형식적인 필연성이잖아요.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인데, 심리주의가 요것들을 심리학으로 환원하려고 할 때 그 심리학이 탐구하는 필연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 사이의 필연적 관계랑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관계라는 거는 서로 같은 게 아닌데, 심리주의가 그 두 가지를 혼동해버림으로써 그래서 요 수학과 논리학을 심리학으로 환원하려고 하게 된 거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건데, 이것도 이제 그 앞에서 나온 얘기랑 연관이 되는 거죠. 브랜던은 계속 이제 추론주의의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이유라는 것, 추론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을 항상 같이 얘기하죠. 근데 이게 프레게한테도 나온 거다. 프레게가 심리주의를 비판할 때 이유의 측면에서 비판하기도 하고 진리의 측면에서 비판하기도 한다. 이유의 측면에서 비판한 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정당화하는 근거랑 그 확신을 생산한 원인은 서로 구별돼야 된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자주 듣는 예시 중 하나가 평상시에 뉴턴 얘기거든요. 우리 그 어린 시절에 뉴턴 위인전 보면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하지만 전설적인 얘기가, 뉴턴이 머리로 떨어진 사과에 맞아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된다는 거죠. 사과가 뉴턴 머리에 떨어져서 그 충격 때문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리게 됐다는 거는 확신을 생산한 원인인 거죠. 근데 사과에 맞은 충격 자체가 만유인력의 법칙이 참이라는 것을 정당화하진 않는다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참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하고 물리학적인 실험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되는 거지, 사과에 맞았으니까 참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확신을 정당화하는 그 이론적인 근거와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내가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 어떤 인과적인 원인은 서로 다른 거다. 근데 심리주의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진리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건 뭐냐? 어떤 것이 참이어야 한다는 것과 어떤 것이 참이다라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인데, 심리주의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무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그 자연주의적 오류, 그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파랗다라는 것과
어떤 것은 파래야 한다는 다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잉태는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참인 얘기지만 잉태는 파란색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건데 심리주의가 그걸 혼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이유의 측면과 참의 측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놓든지 간에 여기서 요점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생각되고 판단되는 명제적 내용에 대한 관심이 올바름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한다, 무엇이 정당화된다 같은 규범적인 내용들이지 무엇이 이다, 무엇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다라는 인과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진리의 측면에서 하나 얘기하자면 프레게는 그래서 논리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 참이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법칙에 대한 학문이라고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이어야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참인 것을 단순히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다. 여기서 또 유명한 또 대비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주의가 논리학을 이해한 방식은 인과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인데 논리학이라는 것, 수학이라는 것은 이런 인과적이고 자연적인 질서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합리적, 인지적, 규범적 질서들이다. 그것들은 요게 이제 그 셀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과적하고 대비되는 게 인식적이라고 해서 에피스테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 질서가 구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그 프레게의 유명한 그 명제라고 해야 되나? 유명한 주장 중 하나거든요. 논리학이란 건 뭐냐?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그 규범적인 학문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논리학은 단순히 우리의 사고의 심리학적인 법칙들,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먹었더라. 이런 걸 탐구한 학문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탐구한 학문이다. 이게 이제 프레게의 핵심적인 주장인 거죠.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앞부분은 자기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제가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왔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외부 자극에 그냥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지각적 판단을 행사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어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비헤이비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한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참으로 만드는 거고 참을 받아들이는 거고 뭐 그래서 이게 계속 구별되는 거죠. 그 이유의 관점 이걸 이제 이유라는 걸 가지고서 구별이 될 수 있고 이게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판단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명제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하고 다르고 이 판단이라는 거는 어떤 전제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 행위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단순한 비헤이비어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수행과는 다른 거다. 이거는 어떤 추론의 결론으로서 제시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칸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이게 여기까지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개념 사용에 대한 내용. 아까 제가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각하고 행위한다는 건 어떤 거냐? 지성적 존재로서 지각하고 행위한다는 거는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을 이후의 논리적 공간 속에서 개념적으로 분절화된 형태로 사용하는 거다. 이게 이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거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피엔스 이 부분.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걸 브랜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이적 지향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피엔스가 어떤 행위 주체가 아니라 이런 능력이다 능력. 이거 그리고 개념적인 능력이다. 개념에 열중하는, 개념에 몰두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칸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개념에 대한 이 개념 사용에 대한 사고는 칸트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칸트가 이런 규범적인 측면, 책임성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이게 칸트한테서 개념이라는 거는 규칙을 따르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따르는 거다. 그 관점에서 파악돼야 되는 게 그 개념이다라는 얘기고
잠깐만요. 이게 반짝거리죠.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네. 지향적 상태랑 지향적 행위도 규범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랑 칸트의 대비가 계속 나오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랬는데 칸트는 이랬다. 뭐 그래서 데카르트의 기본 개념들 아까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기술적이라면 칸트는 규정적이고 데카르트가 속성을 탐구했다면 칸트는 적절성을 탐구했고 데카르트가 실체에 몰두했다면 칸트는 권한이라는 걸 더 중요시했다. 그런 거고 이것도 아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칸트가 그 확실성과 필연성으로 철학적 관심을 옮겨놨다. 그리고 칸트한테서 필연성이라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걸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게 이제 자연적 필연성과 그 도덕적 필연성을 다 규칙의 관점에서 설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브랜덤이 짚고 넘어가는 건데 칸트가 얘기하는 필연성 개념을 오늘날 양상논리학에서 얘기하는 필연성, 가능성 그 개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양상논리학의 필연성 개념을 가지고 필연성, 가능성 개념을 가지고서 칸트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거는 칸트를 잘못 이해한 거다. 칸트 얘기하는 필연성은 기운틱 모달리티라고 해가지고 의무론적 필연성이다. 그러니까 찬동과 권한의 필연성인 것이지 양상 개념으로 양상논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칸트의 얘기를 그 자기의 명시적으로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거죠. 칸트를 통해서 우리가 계몽주의 전통을 다시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를 다시 이해할 수 있고 라이프니츠를 다시 이해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표상들 사이에 추론적 이행하고 인과적 성향이라는 것을 구별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프레게까지 이어진 그런 전통이죠. 그리고 흉도 다시 이해할 수 있다. 흉의 회의주의가 어떤 걸 함의하고 있냐면은 우리 일상적 경험 당연히 표상의 연속을 넘어서는 참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표상들의 그 여기 시퀀스라고 되어 있나? 네, 시퀀스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표상들의 시퀀스들로 환원될 수 없는 그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흉의 회의주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건 표상의 연속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흉은 자연 법칙에 대해서 회의를 했지만 오히려 그 회의를 통해서 법칙이 표상들로, 법칙이 사실로, 법칙이 인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얘기했던 게 나오는데 우리가 칸트의 이 관점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칸트의 형이사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브랜덤은 이런 면에서 여기 이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해결주의자인 거죠. 그리고 칸트의 이 교훈이 프레게까지 전수가 됐고 프레게의 심리주의 비판이 칸트의 이 주범과 인과 사이의 구별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유에 대한 강조하면서 프레게가 얘기했던 게 심리주의는 확신을 정당화한 근거와 실제로 확신을 생산하는 원인 사이의 구별을 상실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따라 추론을 도출하는 법칙은 올바른 추론의 우리가 실제로 그것에 따라 추론을 도출하는 법칙 이게 이제 심리적인 법칙인 거죠. 근데 이거는 올바른 추론의 법칙 이게 논리적인 법칙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추론을 도출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못된 추론을 도출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착각한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진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느냐와 그게 올바르냐는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참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참의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다. 무엇이 참이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무엇이 참인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판단을 만들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판단이 참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 다운표친 부분을 좀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올바름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은 이 그 속성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속성에 대해서 탐구하는데 진짜 논리학과 수학이라는 건 적절성에 대해서 탐구한다. 아까 칸트한테서 나온 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 데카르트와 칸트 비교가 여기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과 수학이라는 것은 그 기술적이기보다는 규정적인 학문이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판단의 개념적 내용을 습관이나 성향으로 분석하려는 것은 잘못된 종류의 양상, 그러니까 인과적 필연성에 안주하려는 것이다.
그 개념적 내용이라는 것은 인과적 필연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리학적인 이런 것들, 모순이라든지 올바른 추론이라든지 올바른 판단 같은 것들은 다 주범적인 개념들이지 자연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되는 게 그 정당화의 머스트와 그 좋은 추론의 머스트와 그다음에 이제 인과적 강제의 머스트를 구별해야 된다. 정당화나 좋은 추론의 해야 함은 인과적 강제 해야 함이 아니다. 두 개가 다른 거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윤리학은 사고의 법칙에 대한 탐구합니다. 사고의 법칙이라는 걸 특히 심리학적인 사고의 법칙으로 이해해서 윤리학이 우리의 어떤 사고의 경향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고하게 되면은 그게 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논리학은 규범적인 학문이다.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